자, 이건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계약법 총론과 강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물권법이 가장 어렵고요. 그중에서 오늘 한 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가장 힘들고요. 요거는 그나마 좀 쉬워. 얼굴을 보지 말고 해야지. 네. 아이고, 네. 얼굴을 보지 말고 그냥 칠판만 보고 해야 되겠어. 계약법 총강론이 나오는데요.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총론에서 보통 한 5문제 내지 6문제, 강론에서 한 5문제 내지 6문제가 나오고요. 아주 쉬워요. 쉬우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양도 적어요. 계약법 총론에서는 계약의 의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계약법 전체를 규율하는 원칙이 하나 나와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하나 나오고요. 얘가 나오겠죠. 이걸 제한하는 원리가 하나 나와요. 이 제한하는 원리와 관련해서 약관규제법이라는 걸 하나 과거에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뜸해요. 이거 하나 간단히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물권법도 처음 시작할 때 물권법정주의라고 해서 원칙을 좀 몇 개 배웠죠. 똑같아요. 여기도 계약법에서 뭔가 원칙을 몇 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계약의 종류라고 해서요.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무수히 많은 계약 형태를 공통적인 걸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렇게.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이런 식으로 그 분류한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요. 성립 요건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 계약이란 게 어때요? 양 당사자가 의사 합치해서 성립하죠. 예컨대 매매 계약을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파골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한테 물건을 사라 라고 계약을 요청을 하고 받은 사람이 알았다 라고 승낙을 하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보통이 될 거예요. 청약과 승낙. 그런데 계약의 성립 중에서는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청약만 있고 뭐는 없이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99.99% 이걸로 성립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핵심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문이 527조부터 534조까지 있는데 이거 외우시면 돼요. 몇 개 안 되죠? 조문 8개밖에 안 돼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성립은 되었는데요. 계약이 성립된다는 건 법률행위가 성립된 거죠. 그렇죠? 근데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해서 그 법률행위가 다 유효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 효력 요건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게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을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 중에서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있어요. 그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를 따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다섯 번째로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계약 중에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쌍무란 게 뭘까요? 양 당사자가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매매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 양 당사자가 채무가 생기죠. 두 번째로 이 채무는 네가 하니까 나도 하는,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관계가 성립해. 이걸 대가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쌍무계약이란 대가성 채무가 양 당사자에게 생기는 게 쌍무인데 이 쌍무계약의 효력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 하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거 하고요. 요걸 이제 정리해야 돼요. 개념상. 여섯 번째로 보통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쇼핑몰에다가 물건을 주문을 해요.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럼 이 갑이라는 쇼핑몰은 을이라는 택배회사하고 택배계약을 맺죠. 그래 안 그래요? 물건 주문한 사람이 택배계약을 맺어요? 택배회사하고? 아니죠.
물건 주문만 하면 그걸 끝나요. 그러면 갑이라는 쇼핑몰 회사가 을과 택배 계약을 맺게 될 거예요. 계약은 갑과 을이 맺었죠. 그런데 이 택배 기사분한테 물건 빨리 가져오라고 쫄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있어요? 문자가 띠띠고 오죠, 여러분에게. 몇 시까지 온다고. 안 와. 그럼 그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서 왜 빨리 안 가져오라고 쪼죠? 이럴 때 택배 기사분이 야, 내가 니하고 택배 계약을 맺었는데 왜 나를 짜? 쇼핑몰 회사한테 말해. 라고 해요. 얼른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요. 오, 이 권리가 이렇게 생겨요.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맺었는데? 갑과 을이. 권리는 누구한테 생겨? 보통 권리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생겨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제3자에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계약법 총론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게 이제 민법 총칙에서 봤던 사기 강박 있죠. 그거하고 결합이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약간 멘붕이 생겨. 그래서 계약 총론에서 한 문제 정도 틀려야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기서 틀려주면 돼요. 가볍게. 에? 다 맞을 생각 없어요. 10개 다 맞으시려고? 아유, 8개만 맞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나머지 다 맞출 수 있게끔 나와요. 마지막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고 유효하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행이 돼야 돼.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매매계약이 유효해.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매도인은 물건 넘겨주면 되고 매수인은 돈 주면 되지. 안 줘. 그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계약을 중간에 끝내야 돼.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계속적 계약. 여러분들이 학원과 2달 계약을 맺었어요. 한 2주 정도는 민법 이정환이 와서 강의를 해. 근데 3주째부터 안 와, 이 자식이. 뭐 몸이 아프다는 핑계 대고 안 와. 첫 주는 기다려봤어. 둘째 주 때 또 안 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겼대. 또 안 와. 둘째 주 정도 기다리다 보면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죠. 그럼 당연히 계약을 끝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이 이행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계약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종료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걸 계약의 해제, 해지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계약 총론이 끝이 나요. 계약 총론은 각각 특정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꼭 나오는 게 요놈. 요놈. 계약 성립. 그다음에 요놈. 요놈. 요 4개는 꼭 나와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4개가 각각 양도 적고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문 정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에이,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요거 일단 가벼운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계약의 뜻이 나왔어요. 계약은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요게 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당사자가 의도했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우리 교재 보면 계약의 의의는 없고 뭐 잔뜩 다른 말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약자와 승낙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이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각각 뭐예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그 각각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당사자가 의도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개념 요소 속에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 and 이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합치.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계약의 개념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당연히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계약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돼.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겠죠. 4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첫째가 체결 여부. 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번째, 누구하고 할 것이냐. 상대방 선택. 세 번째,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무엇을 사고 얼마를 줄까. 이런 거. 내용 결정.
마지막으로 방식. 구두로 할까? 계약서를 쓸까? 계약서를 쓸 때 자필로 쓸까? 워드를 칠까? 아니면 문방구에서 표준계약서를 사다 쓸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까? 이것도 자유예요. 그래서 4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그런데 이 계약 자유 원칙은요. 사람의 능력이 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상대방과 교섭도 평등하고 이런 걸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결코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계약 자유 원칙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제적 강자에게는 자유. 쉽게 말하면 갑을관계가 성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뭐 해야 되겠다? 제한. 그래서 완전히 박탈을 하는 게 공산주의고요. 제한하는 게 수정자본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게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제한은 4가지가 되겠죠.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 강제. 예?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고용 분야에서 남녀 고용 평등, 장애인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3번째가 내용 결정의 자유. 이게 중요해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해. 원래 내용 결정의 자유가 무제한 인정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 근데 만약에 안 갚을 때를 대비해 엉덩이 반을 떼내기로 한다. 이런 거 가능해요. 내용 결정의 자유라면. 근데 이런 거 인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 엉덩이를 떼어내기로 한다. 라는 계약을 내용 결정의 자유에 포함된 데서 인정해버리면 돈 못 갚은 사람들 대부분 평생 짝꿍댕이로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 안 그래?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 아무도 안 웃어. 괜히 얘기했어. 에이. 그냥 쭉 나갈 걸 괜히 얘기했어요. 짝꿍댕이 얘기 괜히 했어요. 이런 거 제한을 할 필요가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게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하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 질서행위라면 무효로 한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커.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가 된다. 원래 내용 결정이라면 내 물건을 내가 얼마에 사는 사람이 얼마에 살지. 이거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아닌데 개입을 해. 그래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하나 나와?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간단히 생각합니다. 약관이란 게 뭘까? 약관. 만 20세? 당년 20세? 약관의 나이? 그게 아니고 보험약관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장차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의 내용. 이게 약관이라고 그래요. 약관규제법 2조에 보면 약관이라 하면 명칭 불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약관이. 그러니까 명칭을 따지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이 약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들죠. 상대방하고 미리 협의해서 만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뭐다? 약관규제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약관규제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약관을 규제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편입통제라고 해서 약관을 작성한 사람이 있어요. 보험회사 생각하세요. 이 약관을 작성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약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중요사항이라면 설명까지 해야 명시설명까지 해야 이 약관은 계약 내용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편입통제라고 해요. 약관이 만들어져 있다 해서 무조건 계약 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계약할 때 보면 마지막에 뭐 들었음, 받았음 이런 거 쭉 쓰죠. 거기에 보면 약관을 교부받았음, 약관 내용을 설명받았음 거기다 자필로 쓰고 사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약관을 작성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약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뭐까지 해라? 설명까지 해라. 그래야 계약 내용이 된다. 이걸 편입통제라고 합니다. 단 모든 약관을 다 명시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예외가 나오게 돼요. 그 예외를 나중에 보시게 됩니다. 원칙은 명시설명하라. 그걸 편입통제라고 해요.
두 번째로 명설명을 해서 편입이 됐어. 이런 약관이 있었어요. 우리 택배 회사하고 대리점이 있죠. 이게 직영 대리점이 있고 위탁 대리점이 있어요. 근데 그 위탁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보면 약관에 그 위탁 대리점에게 주는 수수료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배 계약이 뭐 한 2,500원이다. 그럼 위탁 대리점에는 뭐 2,000원을 준다.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택배 회사와 위탁 대리점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그 약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탁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율을 택배 회사가 알아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택배 회사가 명설명을 떡 했어요. 봐라. 그랬더니 이거 위탁 계약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거 너무 불리하지 않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택배 회사가 뭐라 그래요? 싫어? 꼬 말어? 할 사람 말어? 명설명을 해서 계약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통제장치가 해석을 해서 명설명 해가지고 계약 내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하다면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불공정 통제라고 해요.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예 진입을 막아버리고요. 진입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다면 그 약관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두 가지 통제장치가 있다. 약관규제법에는.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이게 계약자유의 제한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제한에 대한 약관에 관한 내용이다. 간단히 그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 교재 보면 뭐 쭉 나오는데 다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종류만 보고 끝을 낼게요.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자유 원칙이 있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고 방식의 자유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계약의 종류는. 그 종류 중에서 무수히 많은 계약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14가지를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빨리 붙어야 돼요. 여기에 계약 몇 개를 더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가 있어. 에? 이게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거야. 올해 붙어야 돼. 표정이 민법 바뀌면 머리 아파요. 빨리 붙어야 돼. 빨리. 어쨌든 민법에 14가지 전형계약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행스럽게도 3개만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어쨌든 계약은 이렇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과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 비전형계약 이렇게 일단 둘로 나누기도 해요. 전형계약을 다른 말로 민법이 각각의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건 민법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죠. 무명계약이라고 해요. 이름이 없는 계약이 아니에요. 이름은 있는데 민법이 이름을 붙였냐 안 붙였냐에 따라서 유명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표딱지인데 이거 보면 떨어져요. 네. 이 첫 번째 분류고 이거 막 보시는 분들 있어요. 막 외우시는 분들 떨어져요. 또 보시면. 네. 두 번째가 쌍무편무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쌍무계약, 편무계약은요. 분류 기준이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특정 시점 성립을 딱 했는데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겨. 그럼 쌍무예요. 어느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겨. 그럼 편무입니다. 대표적인 편무가 증여. 물건 꽁으로 주는 거. 사용대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거. 현상광고. 이벤트 광고. 우리 집 치킨집 치킨박스에 붙어있는 로고 10개를 모아오면 치킨을 한 마리 드립니다. 이게 현상광고예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현상광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계약이 딱 체결이 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면 쌍무, 어느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기면 뭐다? 편무라고 해요. 근데 왜 쌍무하고 편무를 나누냐? 계약을 왜 쌍무 편무로 나누냐? 요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양변권과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눠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쌍무계약에만 뭐가 적용된다고요? 동시이행의 한명과 위험부담. 쌍둥이 이렇게 외우세요. 쌍둥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 예. 요즘은 새쌍둥이가 유행이죠.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다시. 세 번째가 유상무상으로 나누는 게. 요거는요. 쌍무평무는 계약 성립 당시 특정 시점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 유상무상은 그게 아니고 계약이 성립이 될 때부터 이행이 끝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서로 이행한 게 있으면 유상이고요. 어느 한쪽만 이행을 했다면 무상이에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이때 전형적인 무상계약이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어요. 자, 벌써 눈치채셨어요? 저 현상광고. 편무지만 무상에선 빠졌죠. 그럼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뭐라는 거예요? 유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두 번째로 유상하고 무상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나누는 이유가 요 유상계약에만 매매가 적용이 돼요. 매매 규정이.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매매고요. 매매 규정을 굉장히 만들어놨어요. 많이. 특히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15조나 있어요. 15개나. 이렇게 매매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요. 요 매매에 있는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이 빌려다 써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에 매매 규정이 적용되느냐, 특히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는 그 계약이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구별해요. 유무상을. 자, 그래서 이 유무상도 기억합니다. 아까 쌍무편무는 왜 구별한다? 쌍둥이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유무상은 유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담이라고 외우세요.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는가? 굳이 과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동시이행함과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OX, X.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외워두면 이해해서 풀면 못 풀어요. 못 풀니까 외우자 말이지 일단은 이렇게. 됐죠? 자,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무편무 유상무상의 관계를 요 현상광고 계약 갖고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쌍무가 있고 편무가 있고요. 편무계약에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있는데, 자, 쌍무계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쌍무계약은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요. 그렇죠? 그걸 이행을 만약에 했어. 그럼 둘 다 서로 주고 받았겠죠. 그러면 쌍무계약은 이행이 끝났다면 반드시 무슨 계약일 수밖에 없어요? 유상. 그렇죠? 쌍무계약이 이행이 끝났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계약일 수밖에 없다? 유상. 그럼 쌍무는 일단 다 유상이 돼요. 거기에다가 뭐도 유상이에요? 현상광고도 유상. 쌍무, 편무와 유상무상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모든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다. O. 유상계약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O. 무상은 전부 편무다. O.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O.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에요. 근데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죠. 무상은 전부 편무예요.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거. 그냥 지문으로는 도저히 못 풉니다. 헷갈려서 요 그림 갖고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자, 요렇게 그려지는 이유가 요놈 때문에 그래요. 요놈 현상광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집 치킨 박스 로고 10개를 모아오면 치킨 한 마리 드립니다. 요렇게 광고를 했어요. 요게 청약이에요. 청약. 예? 이게 뭐라고요? 치킨집 사장님의 청약이에요. 자, 이걸 을이 봤어요. 승낙을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10개를 모아 갈게요 라고 승낙을 했어요. 자, 치킨집 사장님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게 되면요. 을은 주말까지 10개를 모아서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10개 모아서 갖다 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승낙을 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10개를 모아서 갖다 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걸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해요. 보통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해요. 매매. 언제까지 물건 넘겨줄게. 그래 그럼 나는 돈 줄게.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 보통의 계약은. 그렇죠? 보통의 계약은 뭐만으로 성립한다고요? 약속. 이걸 낙성 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 낙성. 그런데 이 현상광고 계약은요. 한 마리 주겠다. 그래? 그럼 나는 주말까지 10개를 갖다 주겠다.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죠. 뭔가를 이행을 하거나 뭔가를 주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 요물계약.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이고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이에요. 현상광고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을이 10개를 갖다 주겠다라는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10개를 갖다 주면 성립을 해요. 자, 계약이 성립을 하면 요놈만 채무가 생겨요. 요놈만 채무가 생기죠. 무슨 채무? 치킨 한 마리 줘야 될 채무.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이 성립됐다. 누구만 의무가 생겼다? 갑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한 마리를 줬어요. 이행이 끝났죠? 끝났을 때 딱 봤더니 서로 주고받았죠. 을은 뭘 줬고 이거 10개 줬고 갑은 뭘 줬고 닭 한 마리 줬고 계약이 성립이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를 바라봤더니 을도 준 게 있고 갑도 준 게 있더라. 서로 이행한 게 있더라. 무슨 계약? 유상. 그래서 현상광고 계약은 편무지만 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그려져요. 요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학자들이 지들끼리 말을 만들어. 뭐라고? 모든 쌍무는 전부 유상이다.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무상은 전부 편무다. 그러나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될 관계. 요 두 가지가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낙성계약은 나중에 보시게 되지만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이 잘 나와요. 그래서 529페이지 쌍무, 편무 간단히 개념 잡아주시고 다음 페이지 구별시리 꼭 기억하시고 유상, 무상도 개념 간단히 잡아주시고 특히 구별시리 읽어주시고요. 그 특히 유상계약에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일곱 번째 줄 쌍무계약은 모두 언제나 유상계약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보면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지문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요 그림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낙성과 요물이 있죠. 낙성은 뭐였었죠?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요물은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뭔가를 줘야만 성립하는 계약. 대표적인 게 아까 현상광고가 있었고요. 나중에 매매 가면 계약금 계약이 나와요. 그때도 요물계약의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 그때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계약이라고 일정 기간 급부가 계속되는 게 계속적 계약. 아까 말씀드렸어요. 3개월간 물건을 공급하기로. 여러분들이 2달간 강의를 듣기로. 이렇게 됩니다. 이 계속적 계약과 매매처럼 한 번의 이행으로 끝나는 일시적 계약을 구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적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통해서 끝내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적 계약은 해지 가서 특징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약과 본계약인데 이거는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의 종류와 관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개념과 요 두 개의 관계
요거를 머릿속에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계약 총론 중에서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설 잘 세시고 6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